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좋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 명. 왜 틀린다고 생각하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합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기술들을 공부하나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증강현실. 자, 이런 걸 공부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게 되던가요? 공부할수록 잘 모르게 되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느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비슷해요. 자, 기술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적이 중요할까요? 수단이 중요할까요? 수단, 목적. 당연히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은 뭐죠? 인간의 행복이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또 던지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또 컴퓨터를 열심히 만들고 그러면은 산업이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아무도 안 사보세요. 그 산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 뭐죠? 누군가 열심히 만들고 누군가 소비를 해야지 산업이 되겠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생산이 중요할까요? 소비가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소비에 있죠. 소비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생산은 기술의 혁신으로 증가합니다. 자, 기술과 욕망,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기술이 중요했어요. 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모자라는 게 별로 있던가요? 점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모자란 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을 기술의 혁신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기술이 등장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볼까요? 제일 중요한 우리 욕망은 뭔가요? 우리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배웠죠? 제일 처음에 뭐죠? 생존이죠. 우선 먹고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 10억 명 중에 90%가 절대 빈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18세기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등장했느냐? 기계혁명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820년부터 비로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다음에는 인간은 뭘 원할까요? 편하게 살아야죠. 그죠? 안정의 욕구입니다. 자, 편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자, 어떤 기술이 그런 혁명을 이끌었나요? 전기혁명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편리하게 살고 싶은 안정의 욕구를 전기 기술이 이 해결한 혁명이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계혁명, 전기혁명 이렇게 외우던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이 기계혁명이고, 그리고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이 전기혁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사회적 기속감, 연결을 원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뭐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는 거죠. 예. 여기 왕따 당해본 사람 없죠? 예. 근데 왕따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바로 내가 이 사회에 속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이 바로 정보통신혁명이었어요. 우리 연결을 하려면은 사람들 만나려면 이동해야 되죠. 만나는 거 힘들죠. 예. 울산에 와 있으면 여기 외부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죠. 자주 집에 가봐요? 자주 못 가죠. 자, 근데 왜냐하면은 돈 들여서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클릭 한번 하면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뭐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등장했어요.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죠?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의 혁명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3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이 아닌 세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인터넷이 만든 가상세계입니다. 데이터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세계가 등장하니까 순식간에 제 얼굴에 주름살을 없앨 수 있어요. 보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등장했어요. 이게 3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제 인간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는 어디로 가죠? 연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뭐죠? 우리 매슬로우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나타내고 싶다.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는 식당 가서 생존의 욕구 때문에 식당 가요? 아니에요. 식당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식당에 사진 찍는 데 아니잖아요. 왜 찍죠?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은 나를 알리는 혁명이 됩니다. 나를 표현하는 혁명이 돼요. 자, 그러면 나만을 위한 뭔가 있어야 되죠. 나만을 위한 동영상이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뉴스가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맞춤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에 있는 코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다 붙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재벌집 따로 안 계시죠, 여기? 예. 그럼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한 명 한 명의 개인화된 욕망,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누구나 나한테 맞춤 코디가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맞춤 코디를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맞춤 뉴스를 받아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를 보면 맞춤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맞춤 온라인 동영상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가서 나한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한 두 개의 거대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3차 산업혁명에 등장했던 플랫폼 위에다가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능 기술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한테는 이게 필요할 거야. 너는 이 문제를 잘 못 풀 것 같아. 너는 이걸 더 공부해야 돼.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뉴턴과 같은 맞춤 교육 플랫폼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플랫폼과 인공지능이라는 두 개의 기술이 개개인의 개인화된 어마어마한 개인화된 욕망들을 충족하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은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혁명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온라인 세계만 가지고 될까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 뭔가 주문을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와야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자, 주문은 온라인으로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뭔가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상 세계에서 현실로 와야 돼요. 제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뽀샵을 해서 제 주름살을 없애도 현실 세계에 주름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현실로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죠. 우리가 살던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두 개의 세상이 합쳐져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복잡한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터가 없이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비게이터가 없이 맞춤 도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터가 등장하니까 가상세계에서 내 계산을 해서 나한테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도착 시간을 예측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능혁명은 뭘 해주는 거냐? 개개인의 예측과 맞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는 자원의 낭비가 줄고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공급을 늘리는 게 주역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걸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자원의 낭비가 되죠.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지능기술과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공진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기술이 필요하다.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디지털 전환 기술과 가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현실로 바꾸는 애널로그 전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 제가 첫 번째 부분의 요약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네 번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 혁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메슬러의 5단계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떤 방식의 혁명으로 채워질 건지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문제인데 이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이죠. 자, 자아 실현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떠나야 되냐면은 물질 세계의 속박을 떠나야 되겠죠. 내가 필요할 때 알라딘 영화처럼 필요한 게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자혁명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물질적 욕구를 이미 충족했다면 그 다음에 저는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죠. 자아 실현 욕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창업이죠. 자, 왜 창업하죠?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분자혁명과 자아실현 두 가지가 공진화하는 혁명이 아마 5차 산업혁명이 될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지능혁명이 아니고 지능화혁명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능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특정 기술을 떠올리죠. 그렇죠? 근데 지능화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의 교실이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아, 이전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했으니까 요다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학교의 교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아, 지금 이 시간대에는 교통신호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차가 제일 잘 빠지더라. 이게 사회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 똑똑해지는 지능화 과정은 한 개의 기술, 즉 인공지능 기술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12개의 기술이 합쳐져야지 지능 기술이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 모든 생물 중에서는 뇌가 있는 생물이 있고 없는 생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뇌가 있죠? 자, 뇌가 없는 생물. 어떤 생물이 뇌가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죠. 식물은 뇌가 없어요. 왜 동물은 뇌가 있고 식물은 뇌가 없을까요? 식물은 예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식물은 예측이
필요 없어요. 뇌는 예측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동물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측을 해요. 뇌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측하지 않고 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는가 우리 한번 뇌를 볼까요? 우리 뇌가 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오감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거를 대뇌 피질과 해마에 저장을 합니다. 예. 우리 클라우드에 빅데이터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전두엽이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요. 아, 요거 맛있어 보이네. 먹자. 그러면 이제 팔을 움직여서 행동을 합니다. 먹어봐요. 맛있네. 또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 먹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를 수집한다. 오감이죠. 두 번째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세 번째가 그것을 분석한다. 예측한다. 네 번째가 그거를 구현한다. 이 과정이 4차 산업혁명에 일어날 과정과 똑같습니다. 모든 주변의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학습시켜서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공장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장이 스마트해지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학교가 스마트해지면 스마트 스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이 스마트해지면 스마트 교통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4단계로 이루어져요. 오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구현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그러면 다 이렇게 자동화되고 학습되면은 지능화되면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여러분들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우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더 많아질 것이다. 오, 여기는 많네요. 예. 여러분들 일자리 많아질지 몰라. 자, 유지될 것이다. 좋아요. 줄어들 것이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3분의 2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네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1811년도에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예. 당연하죠. 기계가 공장에 들어오면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럼 맞죠? 예. 그래서 기계를 파괴한다. 1961년도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사무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그게 오토메이션 잠리스입니다. 그럴 것 같죠? 컴퓨터가 들어오면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일어날 때마다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가든 사무직의 생산성이 올라가든 아니면 서비스의 생산성이 올라가든. 그런데 생산성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죠? 기존의 일자리가 유지돼요? 파괴돼요?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은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당연히 줄어들죠. 로봇 어드바이저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봇 어드바이저가 들어오니까 이 트레이더의 일자리는 줄어들죠.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줄인다, 늘린다?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여요.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반드시 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서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3, 4%대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분명히 공장에 기기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했는데 왜 실업률은 변화가 없죠?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최근에 전 세계에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죠. 미국, 일본, 영국 전부 다가 지금 일자리가 실업률 최저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궁색한 별명 이런 거 합니다. 그거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트레이더의 일자리, 증권 거래하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로보어드바이저가 만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보어드바이저 만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줄이는 일자리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줄이는 게 많죠. 안 많으면 그 로보어드바이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뭐요? 새로운 직업이 출현했어요. 맞아요. 새로운 직업이 출현했어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다 새로운 직업에서 등장합니다. 기존에 없던 직업들이에요. 뭐 유튜버의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네일 아티스트 이런 직업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새로운 직업들은 왜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미충족 욕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니까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 일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는 플랫폼 서비스 일자들이 등장해요. 이제는 개인화된 경험 서비스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 일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두 개의 무기가 등장했어요. 플랫폼과 인공지능이라는.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의 맞춤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충족 욕망을 충족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의 원천은 뭐라고요? 인간의 미충족 욕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지금 새로 등장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새로운 창업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대도시에서 대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연구개발의 일자리 실리콘밸리로 이동했다가 이들이 다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대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거대한 유니콘들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유니콘 350개를 분석해 보면은 그 중에서 놀랍게도 기술 주도 유니콘이 10%가 안 돼요. 다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포착하는 유니콘들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느냐? 이 변화의 중심에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미래 일자리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욕망이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무한하죠. 그러면 일자리가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욕망이 무한하면 일자리도 무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토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파괴하는 일자리는 저부가가치의 일자리입니다. 고속도로 검표원 이런, 그 다음에 검침원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충족해주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이에요. 이
창조와 파괴 과정이 순환되면서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온 것이 250년 산업혁명의 역사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자리를 뺏긴, 그러니까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주제인데요. 일자리를 개개인의 경우의 일자리를 보면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위협해요. 검표는 일자리 위협당하죠. 검침은 일자리 위협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조직화시켜서 그것을 뭐 반대하고 관철 안 시키도록 하면은 사회가 발전을 못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개개인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 발전 간의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일자리의 패러독스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국가는 발전했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타협한 국가들은 추락한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그룹이에요. 대부분은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가 파괴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려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질문한, 그러면은 내 일자리가 파괴되고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혁신을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저부가 가치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고부가치 일자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따라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순환하게 되면은 사회는 지속적으로 선순환 발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까지는 성장이냐 분배냐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성장이 중요한가요? 분배가 중요한가요? 손 들어볼까요? 자, 성장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분배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럴 때 정답을 알죠? 뭐가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그건 성장이 중요해. 그래야지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통해서 뭐 남을 게 있지. 그 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분배가 중요해.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평등하게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논리가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답은 뭐냐면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일자리 패러독스 극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제대로 풀면 여러분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못 푼 문제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공장의 일자리가 새로운 기기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는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내 일자리를 포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빨간띠 하나 매야 되는 거죠. 예. 이래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푸느냐가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데런 에스머글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그 방대한 책에서 얘기한 것은 일자리의 창조적 파괴를 허용한 국가는 발전했고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생산성 향상 기술로 인해서 내 일자리가 사라졌어. 그렇더라도 내가 재교육을 통해서 소위 일자리 안전망이라는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으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자리 안전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연하고 안정하게 할 수 있느냐?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해요. 복잡계적인 접근, 즉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예. 결국 실업자가 생기는 거 허용하되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그들이 삶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해주고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취업 전선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소위 일자리의 유연 안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일자리 안전망이에요. 일자리 안전망이 잘 돼 있어야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요. 만약에 일자리를 파괴되지 않고 모든 일자리를 보호하게 되면 그 국가는 추락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게 하면은 개개인의 삶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합니다. 이것이 1940년도에 스웨덴이 채택한 렘마이드너 협정, 1982년도에 네덜란드가 채택한 바세나라 협약, 그리고 2000년도에 독일의 마인츠 개혁이 전부 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일자리 안전망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죠? 근데 이게 공짜일까요? 돈 들죠? 이 돈은 누가 낼까요? 세금이죠. 누가? 기업이 내는 거예요. 예. 기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주는 대가로 이 사회의 안전망을 만드는 비용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포용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지금 나이가 들었어. 예. 그래서 70, 80 넘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할까요?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회는 항상 취약층이 있습니다. 이 사회 취약층을 그냥 우리가 팽개치면 어떻게 될까요? 포용성이 없는 사회가 되죠. 그러면 이 취약층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그러면은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구호가 나오게 되고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생존의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안전망이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데 이 사회 안전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비버리지 레포트라고 1945년도에 영국의 복지 제도를 설계한 기본적인 레포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영국이 노동당 정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 알아요? 영국병이라는 소위 영국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이 지나치면은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왜? 사회 안전망이 공짜 아니잖아요. 그 돈은 누가 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비용보다 사회 안전망이 더 커지게 되면은 국가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로 가는 급행 열차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되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삶은 생존은 보장하되 안락하게 해주는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그것은 사회가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안전망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다 이제 비용 부담이네요. 근데 가운데 일자리 안전망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은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누가 만드나요? 바로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가들은 계속 기업 활동을 뭐 그냥 안정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언제가 망해요? 제가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었지만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은 20%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신용불량자하고 딱딱지 붙여놓으면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해요, 안 해요? 공무원 시험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해요. 일자리 안전망은 사회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분열되지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사회는 분열돼 버립니다. 그러나 혁신의 안전망이 없으면 사회는 새롭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혁신의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 세 개의 안전망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일자리 패러독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는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안전망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기여한 힘인데 이때 개개인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요. 자, 나의 일이란 것은 재미와 의미가 합쳐지는 거예요. 나는 일을 통해서 일을 조금 했는데 월급을 많이 주더라. 좋은 일자리인가요? 아니죠. 예. 근데 일은 또 무지하게 했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 좋은 일자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착취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에요. 일자리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일을 통해서 만든 부가가치가 이만큼이면은 그중 일부를 내가 분배받아 오는 게 일자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장 많은 기여. 내가 못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나도 힘들지만 사회도 힘들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든 점수를 가지고 평균 내는 사회에서는 내가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근데 약점을 보완하는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죠. 근데 나는 국어 제일 잘하고 쟤는 수학 잘하고 쟤는 과학 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합치면 제일 최고의 성과가 나와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나의 역량을 가지고 남들과 협력하자. 이걸 제가 협력하는 괴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의 거대한 변화를 하나 볼까요? 1820년도,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의 중간쯤 돼요. 그 당시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였습니다. 그냥 산업 생산의 80%가 농업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겁니다. 80%의 농업이 3%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 비중이 30% 됩니다. 과연 이 제조업이 나중에 몇 %로 갈까요? 참고로 미국은 이미 제조업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농업이 80%에서 3% 간 것처럼 제조업도 이제는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조업이 재탄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탄생하는가 얘기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제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올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은 불량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 수요 예측도 잘 맞추고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일하는 소위 노동자의 숫자는 늘까요, 줄까요? 줄어듭니다. 예. 이거는 모든 기술 혁신이 그렇듯이 줄어들어요.
생산성 향상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길을 우리는 촉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촉진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가 파괴된 일자리를 다시 재투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데런 에스모글로가 얘기한 소위 실패하는 국가, 실패하는 기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련의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제가 그 변화 과정의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아디다스가 자기네 스피드 팩토리를 개도국에서 독일로 이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죠? 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신제품 신발을 생산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18개월이 걸려요. 18개월 후에 생산할 신발의 디자인을 미리 모집합니다. 여러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 디자이너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신발을 만들자고 정해요. 자, 정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원재료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해가지고 그것을 거대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개발도상국 공장에 갖다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열심히 봉제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생산관리, 품질관리, 온갖 관리 기법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거대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다가 갖다 뿌립니다. 거기 창고 관리해야 되고 유통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팔다가 안 된 거는 어떻게 땡처리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안 팔리는 건 자원 낭비가 돼버리죠. 이게 18개월 과정이에요. 그런데 스피드 팩토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아라미스라는 앱에서 내 몸 체형에 맞는 신발을 주문을 합니다. 앱으로 주문해요. 그러면 6시간 만에 스피드 팩토리에서 그 주문에 맞춰서 쿠카 로봇이 봉제를 하고 카본 3D의 3D 프린터가 이 소위 신발을 재단해냅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6시간 만에 맞춤 신발이 나와요. 그리고 24시간 만에 배송을 해줍니다. 끝. 18개월 프로세스가 원데이 프로세스로 바뀌었어요. 뭐가 사라졌나요? 재고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온갖 관리 기법 다 사라졌습니다. 품질 관리, 노무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냥 수요와 공급, 온디맨드와 온서플라이의 융합 이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제조업이 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요. 이것이 거대한 변화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공장이 아니에요. 스스로 배우는 지능화 공장입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미래 제조업의 혁신에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10%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변화할까요? 거대한 변화는 소비자하고 연결관계에서 변합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은 제조업은 이제 사라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제품들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앱이 다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아마 전 세계에 똑같은 앱을 깔아놓고 있는 스마트폰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쓰는 게 뭘 써요? 앱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스마트폰은 뭘 한 거예요? 개개인의 맞춤, 개인화된 겁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모든 제조업은 소비자와 연결돼야지 소비자의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요. 이젠 프로덕트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서비스하고 연결됩니다.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 돼요. PSS라고 얘기합니다. 이 PSS에서 거대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PC, 1974년도에 PC가 발명됩니다. 초기의 PC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냥 스탠드 얼론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C가 뭐 역할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돼가지고 뭐 다 클라우드에 접속합니다. 지금 PC는 뭐예요? 네트워크의 일부가 돼버렸을 뿐이에요. 자동차를 놓고 봅시다. 자, 자동차는 과거에는 거대한 혁신의 중심이었어요. 미래의 자동차는 PC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거대한 이동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동 시스템의 일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버의 기업 가치가 현대자동차보다 큰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버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고객과 연결돼야 돼요. 거대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의 대표적인 게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타이어 회사가 미슐린이죠. 미슐린이 최근에 발표한 게 업티스라는 타이어 바퀴, 타이어를 발표했는데 이게 펑크가 안 나는 타이어예요. 공기가 없어요. 에어리스, 펑크가 안 납니다. 자, 펑크가 안 나는 타이어를 만들면은 미슐린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손해가 되나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그러나 고객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객과 연결된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된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에 뭐가 있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젠 데이터가 없는 제조업은 결국은 경쟁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니까 탈락합니다. 모든 제품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미래 산업은 모두가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가요. 그걸 제가 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도 이제는 남는 건 뭐냐? 인간의 욕망이 남아요.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모든 게 재조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은 영원하다. 제조업은 영원합니다. 농업이 영원하듯이. 그렇지만 제조업은 변신을 통해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변신 과정은 수많은 창조적 파괴를 거쳐나가게 되죠. 제가 전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지능화 사회를 만들어내게 돼요. 지능화의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회 각 부분을 좀 더 지능적인 학습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파괴되면서 서로 만들어져요. 기술이 파괴하는 일자리를 욕망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봐야 되고 여기에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게 됩니다. 제조업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면서 미래 사회에 새로운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제 의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발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욕망 외에 약간 이기적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 욕망이 우리의 혁신과 혁명을 저지할 수 있는 욕망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욕망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우선 그 욕구와 욕망은 달라요. 욕구는 니즈, 내가 필요한 거죠. 배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망은 디자이어입니다. 예,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은 끝없이 하고 싶어 해요. 자,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크게 두 개의 욕망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를 위한 욕망, 에고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위한 욕망, 이 사회의 소위 포용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와 포용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정말 발전하는 사회는 두 개가 순환이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사회를 위한 일이 됩니다. 사회를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이게 나만 위하고 사회를 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개인이 탈락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일인데 개인은 전부 다 희생해야 된다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그러면 이 순환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인간의 에고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강해요. 그래서 인간의 에고를 무시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무시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포용의 힘이란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합치면 합칠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모든 철학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예. 모든 철학의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 소아와 대아의 순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철학이에요. 결국은 철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 욕망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정의해요. 행복이란 욕망의 충족이다. 근데 욕망이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메슬로우는 5단계 나누고 엘더퍼는 3단계 나누고, 이런 욕망의 상위 단계 욕망들 충족할수록 인간의 행복, 고급 행복이 돼요. 그래서 고급 행복으로 갑니다. 내가 물질의 행복은 니즈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는 순간 남들이 못 가져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욕망은 내가 가지면서 남들과 더불어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위 동양에서 인을 제일 중요한, 인이 사랑이니까 대중을 위한 사랑이 인입니다. 애는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중을 위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기계공학과 재학 중이고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도 공대 재학 중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대 전망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링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는 테크놀로지 푸시의 사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중심이 돼서 응용 분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기술이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기계공학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 기계공학이 전기공학, 산업공학 여러 학문하고 붙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니콘 중에 10%만 테크 기업이라 얘기했지만, 테크놀로지 드리븐, 테크놀로지 푸시 기업이 10%라는 얘기고, 나머지 90% 기업에도 그 기업엔 수많은 기술들이 융합돼 들어가요. 그런데 융합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을 충족하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 기업들 전부 다 인공지능 쓰고 있고, 전부 다 데이터 사이언스 쓰고 있고, 전부 다 로봇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이 사회적 문제나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융합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다른 과의 문제를 나하고 벽을 쌓지 말고 이 융합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소비자나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빠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역할로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스타트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일자리 안정망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이 필요한 역할이 궁금합니다.
대기업은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대량으로 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크게 세상은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적인 확대를 하는 걸 오퍼레이션,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잘하는 건 효율을 잘해요. 그런데 이들은 혁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혁신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두 개의 곱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의 스타트업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국 일자리의 60%를 스타트업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M&A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끌어들이지 못한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소위 기존의 중견기업, 대기업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제 관건입니다. 협력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내벤처, 두 번째가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회사를 파는 거, M&A. 세 번째가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애플이 만든 플랫폼 위에 스타트업들이 앱을 올리는 것들,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 이게 오픈 플랫폼. 그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 세 가지 형태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보시고 스타트업 무지 재미있으니까 해보세요. 예. 안전망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제가 쭉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줘라. 그래서 그건 이미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업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신용불량자 될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창업자 연대 보증은 다 지금 면제되어 있습니다.